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평화 제안과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술을 통한 자부심과 평화를 향한 수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으로 국방력을 과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패권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이 철도와 전신을 통해 제국을 확장하던 시기와 20세기 냉전기의 군비 경쟁이 혼합된 듯한 양상인데요. 오늘 그 복잡한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보람의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땅과 바다를 넘어 하늘에서도 자체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자주국방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 한 대의 출고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수준의 초음속 전투기를 양산하게 된 건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치 면에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필리핀에 있던 마야광이 송환되었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마야광 전 세계 박모 씨의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노력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해외 어디에 숨어도 끝까지 단죄한다. 는 강력한 메시지죠. 또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것은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인데, 이는 과거 로마 시대의 집정관과 법무관의 권한을 분산시켰던 제도적 설계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 폭인 5.1포인트나 하락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개 항의 평화 계획을 전달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종식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보면 제재 완화와 민간 핵 협력을 보장하는 대신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보장받겠다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식 빅딜입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중재를 이끌어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유가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술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휴전 기대감에 S&P 500과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했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하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혁신과 환경 사이의 충돌인데, 이는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적인 에너지 전쟁의 형태로 재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와 구글이 아동 정신 건강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평화 제안에 대해 이란의 공식적인 반응은 차갑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비웃었다 오는 소식이 들리네요. 겉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장관은 어떠한 협상도 없다며 무조건적인 항복 대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이란이 내건 종전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에 대한 배상금 지불, 모든 제재 해제, 심지어 페르시아만의 모든 미군 기지 폐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건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겪었던 굴욕적인 배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승전국 수준의 조건을 내건 셈인데, 이란 의회 의장은 주변 국가들이 미국과 공모해 섬을 점령하려 할 경우 기반시설을 무차별 공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이란으로서도 무시하기 힘들 텐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도 이란에는 부담이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비적대적 통과 허용 소식에
유가가 6%나 빠졌거든요. 세계은행은 이란 경제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경제적 고통이 결국 협상장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란 내부의 경제적 회복 탄력성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외교적 타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이른바 1대1로 파트너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창 총리는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15차 5개년 계획을 언급했는데 중국 경제의 규모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이 중동 문제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튀르키예, 이집트와 접촉하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안과는 별개로 중국식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달 뒷면의 진화사를 규명하거나 핵융합 기술에서 성과를 냈다고요? 네, 베이징 중관촌 포럼에서 2025년 중국 과학 10대 진전이 발표되었는데 제어 핵융합 분야에서 70억 운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와 달 사이의 특수 궤도인 DRO의 저에너지로 진입하는 시험에도 성공했죠. 이는 1960년대 우주 경쟁 당시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기술 과시의 현대판입니다. 다만 상하이 경찰이 AI를 이용해 기업을 비방한 사건을 적발한 것을 보면 급격한 기술 발전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도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국 견제와 공급망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양새네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 스타트업인 사카나 AI에 미쓰비시 전기가 투자하며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메이지 유신 시절 서구의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근대화를 이뤘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AI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로 스케일의 우주 쓰레기 제거 위성 성공도 일본의 정밀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로 한국, 중국과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위안부와 강제노동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교과서를 검토했다는 소식에 한국 정부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역시 강력한 불만을 표했죠. 역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해묵은 숙제이지만 이번 교과서 사태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길거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일본 사회 내의 도덕적 기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을 인공지능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사우디의 변신이 놀랍습니다. 사우디 내각이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4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3위 AI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인데 이는 1930년대 사우디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충격과 맞먹는 경제적 대전환입니다. 이제 검은 황금인 석유에서 디지털 황금인 데이터로 국부의 원천을 옮기겠다는 것이죠. 포브스가 선정한 중동 100대 기업 중 사우디 기업이 34개나 포함된 것만 봐도 사우디 증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상황은 여전히 긴박해 보입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사우디 국방부가 리야드 상공 등에서 이란발 공격을 요격했습니다. 사우디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이란을 강력히 규탄했고 영국, 파키스탄 총리와 연이어 통화하며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AI로 미래를 설계하면서도 물리적 안보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단신들도 짚어보겠습니다. 호주와 영국의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호주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타결했습니다. 특히 호주 와인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보를 이유로 이란 국적자의 입국을 6개월간 차단하는 강경책도 내놨습니다. 영국은 선거에 미치는 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 기부금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선거가 신사들의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력과의 전쟁터가 된 것을 방증합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요? 네,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디지털 통행 금지나 앱 시간 제한 등을 실시합니다.
산업화 초기 아동 노동을 법으로 금지했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노동 혹은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보건 의료 서비스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자주국방의 쾌거부터 중동의 평화 제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각국의 치열한 AI 경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평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증명하는 것이다. 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양산이나 사우디의 AI 투자가 결국 더 나은 미래와 안보를 위한 것이듯 우리 각자의 삶도 실력을 쌓는 것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력과 신뢰가 만드는 평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